함께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금리 그리고 환율 이런 쪽에 주목했다가 다시금 주말 지나면서 이제 관세고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난주에도 또 네. 계속 나왔던 얘기가 셀 아메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올라가니까 네. 주식은 더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또 환율은 또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돼버린 게 이건 뭐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디스에서 신용 강등해도 별 영향 없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금리 20년물 국채가 20년물 국채, 20년물 네. 국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로 쓰는 이제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인베스팅이든 이런 네. 사이트를 보면은 3년, 5년, 10년 그리고 30년 나오지 20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금리가. 시기적으로 무디스 이슈 이렇게 겹치면서 조금 더 주목받았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그냥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20년 만기 채권 입찰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30년짜리도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20년짜리 제일 안 된 거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금리를 튀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워닝을 주고 싶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4.5% 레벨, 5% 네. 레벨도 이제 뛰어넘다 보니까 넘었죠. 5% 가는 거 아니야, 10년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당연히 이제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면 또 사야 되나? 이런 한편으로는 그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실 네, 건가요? 일단은 저는 셀 아메리카라고 계속 이제 유튜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셀 아메리카라고 미국 자체도 이렇게 셀 아메리카 치면 CNN 이런 데도 엄청 나와요. 그럼 진짜로 셀 아메리카인가 이게 굉장히 약간은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좀 그냥 이렇게 시장을 좀 한쪽으로 쏠리게끔 하는 뉴스화시키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뉴스에서 이제 4월 달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헤드라인이 미달러 주식 채권 트리플 약세, 일본 버블 붕괴 때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막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네. 거죠. 근데 과연 진짜로 미국을 다 셀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산이 100이라는 게 있으면 미국 자산이 주식으로 보면 50% 이상이에요. 글로벌하게 보면 그걸 다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 던질 수 없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비중들이 계속 조절함으로써 벤치마크보다 더 잘하겠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기관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S&P보다 좀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채권 매니저들도 본드 벤치마크 인덱스보다 잘하려고 이제 긴 거 샀다, 짧은 거 샀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보다. 그래야 이제 AUM도 늘고 운용 수익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게 이제 금리가 올랐는데 왜 달러 약세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거에 68년도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쭉 다 차트거든요. 달러 인덱스랑 금리, 10년짜리 금리예요. 실제로 그 규칙이 맞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과거에도 계속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달러가 강세였던 적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게 딱 맞다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은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안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규칙이 무조건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게 길게는 비슷하게 맞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여기서 길게라는 건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년 내에는 항상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믿으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 좀 지양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규칙은 상관관계 밀접도 아주 민감성이 조금은 좀 떨어진다.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학구적으로는 맞아요. 네. 분명히 맞죠. IRPT 이런 공식에 따라서는 네, 딱 네. 맞지만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 근데 그럴 때 공식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반대로 갈 때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왕왕 네. 좀 그래도 자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오는 어떤 규칙이 혹시 현상들이 있는지. 수급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수급이. 거죠, 항상.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네.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 10년 국채 금리 추이예요. 보시면은 스케일은 다르지만 퍼센티지 스케일은 달라요. 예를 들어 미국은 4.5 얼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3. 얼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2.7 얼마, 그다음에 독일도 2. 얼마. 다 스케일은 다르지만 움직인 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꺾이는 지점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환율과 금리는
똑같이 가지 않는다, 비슷하게 안 다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국가별 10년 국채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비슷하게 움직인다. A 나라가 움직이면 B 나라도 움직이고 C 나라도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끝부분 23년도부터 좀 이상해져요. 23년도에 보면은 제일 이상한 애가 빨간색 중국이에요. 중국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딴 나라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네요. 반대로. 네, 반대로. 네. 근데 여기에 낀 게 우리가 꼈어요. 여기 이제 약간 녹색스러운 거 KR이라고 찍은 게 근데 얘가 23년도 중반서부터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딴 나라 금리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내려가지? 그다음에 밑에 파란색 보시면 이게 일본이에요. 네. 일본도 21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올라가는 기간에 딴 나라 보시면은 더 많이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랑 중국이랑이 유독 내려가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안 좋다. 뜻이죠. 그 얘기는 국가적으로 금리 차이가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금리는 동행은 한다. 상승하고 있을 때 내려가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얘기했듯이 금리가 좋은 나라로 돈이 가. 그래서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거기에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년짜리 같은 경우 쭉 보시면은 이게 최근 몇 년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쭉 차이나 같은 경우 내려가고 중국 내려가고 빨간색. 일본 파란색 일본 쭉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르락 네, 내리락 하고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원화가 조금 쭉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금리가 뭐야?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돈의 가치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100원하고 10년 뒤에 100원하고 똑같을 거야. 얼마 차이나? 그 차이가 금리예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도 지금 다 우리가 날린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어떻게 돼? 그럼 금리가 상승을 막 하면 원천적으로 뭐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주가가 조정을 받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돈 없는 회사는 부도가 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신용 빌려야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예, 특히나 그러니까 뭐 기술, 네, 기술, 위주의, 바이오 뭐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땡겨서 타는 데들은 망하게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다 나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예전 생각해 보면 LDI나 SBB 사태 때처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연기금조차 평가손이 난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네.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SBB 사태는 망했어요. 미국 국제사 긴 거 샀다가 망했어요. 평가손 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실물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하니까 소비 위축되고 투자 위축되고 주택시장 둔화되고 모기지금리 상승하니까 집 못 사니까 집값 떨어지고 뭐 정부는 계속 이자가 올라가고 다 나쁜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 그냥 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다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 아까 LDI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금은 레벨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 제가 손 움직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한번 보시면은 네네. 이 부분이 LDI 사태 앞부분. 났을 때예요. 네. 22년도에 네. 영국에서 금리 높아진다 그래서 총리가 45일 만에 이제 해임당했죠. 그 해임당한 이유가 금리 감세할래. 그때가 금리가 확 뜨면서 그 국채 시장에서 난리가 나면서 결국은 해임하고 조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레벨하고 지금 레벨하고 금리가 어떻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높아요. 근데 왜 이때는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도 아무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리의 레벨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인 거지. 빨리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조금씩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조정이 필요하면 그 리스크를 진 데들 특히 레버리지로 한 펀드들이나 헤지 펀드들이나 뭐 연기금들이나 보험사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미 자금을 조달해서 뭐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기관들 굉장히 큰 일이 이제 금리죠. 네, 조그만 차이로도. 금리대 0.1, 0.1씩 매 네, 조금씩 네. 조금씩 올라간다. 이러면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뭐 해지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근데 갑자기 1%빵 하고 올라가면 갑자기 오늘 100원 냈던 걸 내일 200원 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대책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대책 세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상승했을 땐 다 나빠요. 그러면 이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가장 뭐냐?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경제학적 관점 말고 그러면 그냥 수급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다. 뭐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거고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채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채도 지난주에 트리거가 됐는데 20년물 인기가 없었다.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산 거죠, 그냥.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 올랐다. 가격은 이렇게 내리고. 보는 게 가장 아, 심플하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으면은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돈값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100원하고 10년 뒤 100원하고 인플레가 왕창 생길 건데 100원 100원이 똑같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 안 되겠어라고 생각해서 중앙은행이 막 사요. 채권을 자기가 사줘요. 일본처럼 막 사잖아요. 일본은 자기네가 발행하고 자기가 막 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미국도 그랬고요. 그죠? 페드가 그 좋은 이름으로 해서 QE, QT 뭐 이러면서 지금은 QT 구간인 거죠. 그래서 더 장기채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QE는 이제 사주는 거고 중앙은행이. 그다음에 경제가 실제로 성장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요? 부채가 많아도 밑에 분모가 성장하니까 이게 베센트가 얘기했던 거죠. 베센트가 이제 위에를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안 그게 안 되니까 되니까? 이제 밑에 있는 GDP를 성장률을. 올릴게, 성장을 네. 올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비율은 맞출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죠. 위험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수급 상태로 보시면은 지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점프해서 빵 뛴 이 구간이 지난주 20년물 이제 입찰대예요. 네. 여기 흰색이 뜬 부분이 10년 이자율이 확 떴죠. 20년은 더 떴고 그러면서 10년도 떴고 30년도 떠서 이제 5%대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에 옆에서 보신 파란색이 JGB예요. 일본이에요. 일본도 먼저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먼저 뛰었고 그 다음에 입찰이 부결이 됐고 그러니까 입찰이 좀 나빴고 결과가 그러면서 20년이 올라가니까 10년도 따라 올라가고 30년도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산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안 사죠.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이 이탈인지 아니면 국내사가 이탈인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급에서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높아? 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CPI랑 그다음에 BEI예요. BEI가 이제 명목금리랑 물가 인플레이션 제거한. 근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이에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전체 추세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계속 페드 보고 이제 낮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정책에서는 봤더니 지금은 원러도 그렇고 관세 올리면 인플레이션 생길 거라서 난 지금 못 낮추겠어. 뭐 굴수비도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네.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너 관세하고 싸우겠다 이거죠. 네.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다 확인하고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점 반영되면서 이제 금리가 안 내리는 쪽으로 4번이었다 2번 됐다가 이제 잘못하면 한 번 되겠어요. 이러다가. 거의 이제 진짜 연내 한 번으로 바뀌는 상황까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근데 결국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실업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근데 지금 경제 성장이 될 수 있어라고 던졌을 때 성장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죠. AI로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렇죠? 근데 이제 AI로 성장을 시키면 사람이 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너무 아파진 상태가 됐죠. 그러면은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이라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미국 긴장 고조되고 있죠. 오히려 이제 대사 이제 시해당했으니까 암살당하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도 뭐 조정을 일단 했죠. 그다음에 환율 변동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환율 변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꾸 사람들이 헤징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채권을 사면 채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헤징하는 순간 그냥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헤징하는 수요가 몰리는 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본드 수합 스프레드다 어쩌고 이런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헤징 수요가 몰리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시장 구조로 박혀 있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JGB 사면 돼요. 일본 국채 사면 돼요. 미국 거를 샀던 이유는 일본 돈 찍어서 그걸로 환 해지를 하고 미국 거를 달러 채권을 샀더니 그냥 JGB 일본 국채 산 것보다 이익이 0.001이라도 더 나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한 거예요. 밖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 헤징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헤징을 하고 나면은 그냥 자기 JGB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미국을 파는 거 아니냐? 파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죠. 아.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험사나 연기금은 매일매일 만기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산 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만기가 돌아오면 또 사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 매니저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금융시장에서.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가 있으니까 계속 수급은 계속 있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거래가. 근데 주식은 이제 내가 장투야. 그러면 그냥 안 사면 되죠. 안 팔고 안 사면 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자국 채권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도 불확실하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이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4.5 오면 사도 돼? 네. 결국은 이제 TMF, TLT 이런 거 사도 돼?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은 단기 채권 쪽에 훨씬 더 수급은 좋은 것 같아요. 금리 내릴 가능성이 크니까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위는 손실 날 건 그러니까 좀 리밋 제한돼 있고 금리 낮추면은 이익이 확 나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 쪽을 살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쪽 채권은 사고 그걸 또 해지하는 수요들은 장기채를 팔거든요. 그럼 네. 장기채 금리를 또 올라가는 수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금리를 낮추면 뒤에 거는 확실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오히려 약간 단기 쪽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다른 나라 금리랑 차이들을 봐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이 큰 구간에선 채권도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돈을 계속 풀고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는 추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페드들 발언들을 잘 봐서 움직여야 되고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장기 투자 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4.5에 5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 10년짜리 기준으로 4.5, 7 뭐 이 정도 중간 4하고 5 사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사면은 시간이 지나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중요했던 발언 가운데 베선트 장관이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국채를 잘 못했었다, 사질 네. 못했었다 하는 게 이제 풀린다 여름부터 네, 더 이런 걔네가 거니까 사줄 거다.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계속 있죠. 계속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맨 밑에 네. 써놓은 게 연준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아. 있다. 네, 연준은 여러 가지 국채가 급등했을 때 SVB가 사태가 났을 네네. 때도 크라이시스로 전이가 될 수 네. 있었었는데 그걸 주말 사이에 쑥닥싹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어느 정도는 믿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세기 대표님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